그럼 나보고 평생 장모님 치료비를 대라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미래가 있어. 당신 인생? 지금까지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집까지 팔아가면서 희생했는데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장모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 난 부탁한 적 없어. 솔직히 이제 부담스럽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에요. 평생을 부동산 중개업으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제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을 완전히 박살내는데 성공했거든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달력을 보니 2024년 12월입니다. 올해 초에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냈던 제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까지 변호사로 만들어준 사위가 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눈길이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합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인데 환하게 웃고 있는 딸 미영이와 사위 우진이 그리고 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모라고 믿었습니다. 25년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백수였던 사위를 변호사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던 33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구로구 24평으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 집은 제가 25년 동안 하루하루 벌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터전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쓰러지자마자 그 사위놈이 한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밖에서 딸에게 이혼을 통보하더군요. 자기 인생이 장모 간병비로 망가지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면서요. 연봉이 거의 2억에 가까운 놈이 말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이혼 통보를 하던 사위의 얼굴, 그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25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온갖 인간 진상을 다 봐왔고 별의별 일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10억짜리 집까지 팔아서 도와준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놈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었죠. 저에게는 25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위놈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부터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제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되찾는 일이었고 딸의 인생을 구하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딸 미영이는 그때 31살이었고 사위 우진이는 30살로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었거든요. 미영이의 하루는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급하게 집에 와서 간단히 밥을 먹은 뒤 수학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괜찮았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익이 15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영이는 어쩔 수 없이 주 3회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고 학원에서 받는 돈이 월 200만 원 정도였죠. 합쳐서 월 35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로스쿨 학비를 대기에는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학기당 등록금과 교재비, 각종 실습비까지 합치면 1년에 3,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기본 생활비도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좋게 나갔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이니까 총 6,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거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미영이는 매번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 넘은 딸이 아직도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뭘 미안해하니? 우진이가 변호사 되면 우리 집안 경사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딸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딸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특히 미영이가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 우진이를 위해 밤늦게 빨래를 하고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우진이도 나름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가끔 집에 오면 미영이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설거지를 대신 해주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뭘 죄송해? 공부할 때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나중에 변호사 되면 우리 미영이 편하게 해주면 되잖아. 우진이는 제게 항상 정중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고, 명절이나 제 생일에는 빠뜨리지 않고 안부를 물었죠. 저도 그런 우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할 때, 혹은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유난히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을 볼 때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우진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장모님, 그 영등포 아파트 시세 요즘 얼마나 돼요? 글쎄다. 한 9억에서 10억 사이 되지 않을까? 그때 우진이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사위가 설마 장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로스쿨 2년째가 되던 2022년 가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살아온 영등포 아파트를 파는 거였습니다. 그때 딸에게 말했을 때 미영이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영아, 엄마가 집을 팔까봐.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집은 엄마 평생 터전인데요. 아니야. 우진이가 변호사 되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돼. 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던 33평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25년 전에 4억에 샀던 집이 2배 반 이상 올라 있었거든요. 그 집을 팔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소도 바로 근처에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정이 깊었으니까요. 아침에 나가면 반찬 한 접시씩 나눠주는 이웃들도 있었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위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2억은 우진이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로 줬습니다. 나머지 7억으로는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를 샀죠. 33평에서 24평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미영이와 우진이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영등포에서 구로로 이사하는 날, 미영이와 우진이도 함께 짐을 쌌습니다. 학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따로 사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우진이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 함께 사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변호사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저 때문에 이렇게 작은 집에서 불편하시겠지만요.
무슨 소리야?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이사한 첫날 저녁,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배달 중국집 음식을 먹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생각에 모두 마음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와 미영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여보, 장모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글쎄, 7억으로 이 집 샀으니까 거의 다 쓰셨겠지? 아니야. 내 생각엔 장모님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따로 모아둔 돈이 분명 있을 거야. 최소한 2억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어둠 속에 서서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왜 그래? 왜 갑자기 엄마 돈이 궁금한 건데? 그냥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좀 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요양원 같은데 가실 수도 있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이제 겨우 66살이었습니다. 아직 정정하고 건강했는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우진이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나중에 편찮으시면 우리가 모시기 힘들 수도 있잖아. 그때를 위해서 장모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로스쿨 보내주고 구역질나도록 공손하게 굴던 그 사위가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아프면 모시기 힘들다는 말, 그건 결국 요양원에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잖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우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화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는 여전히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고 2023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우진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장모님, 합격했어요. 드디어 변호사가 됐어요. 어머나, 정말! 우진아, 정말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영등포 집까지 팔아가면서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었던 거죠. 미영이도 남편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3년간 투잡을 뛰며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우진이는 대형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때까지 미영이가 벌어오던 돈으로만 살아왔던 가족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첫 월급을 받은 우진이는 저희를 싱가포르 여행에 데려갔습니다. 6박 7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호화롭게 계획을 짰더라고요. 저는 생전 해외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호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우진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맛있는 음식점도 미리 예약해놓고 관광지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호텔도 정말 좋은 곳으로 잡아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우진이는 저에게 매달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씩이나 됐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은 돈도 별로 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이거 용돈이에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어머, 이게 뭐야? 이런 큰 돈을 왜 줘? 장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진이는 제 건강도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니까 바로 좋은 한방병원을 알아봐 줬습니다. 그 병원 진료비가 만만치 않았는데도 우진이가 다 부담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정말 좋은 걸로 사다 줬습니다. 홍삼도 최고급으로 사다 주고 오메가3나 비타민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효자 사위가 어디 있냐면서 말이죠.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진이의 로펌 동료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젊은 변호사들 5명 정도였는데 저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내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던 탓에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우진아, 너희 장모님 정말 좋으시다. 이렇게 좋은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게, 사실 원래는 영등포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내 학비까지 대주셨어. 헐, 10억. 대박이네. 그럼 지금도 돈 많이 남아있겠네? 그때 우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글쎄, 한 2억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언제 편찮으실지 모르잖아. 그때 되면 그 돈으로 요양시설 비용 충당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직접 모시기는 힘들 테니까. 오, 거기까지 생각해둔 거야? 역시 변호사답게 계획적이네. 이 자식 대단한데? 당연히 장모님한테는 지금 최대한 잘해드려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10억을 받아내고 지금은 최대한 잘해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제가 아프면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제 돈으로요. 저는 안방에 앉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25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잡으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서 오늘들은 대화 내용을 날짜와 함께 꼼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2024년 봄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미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들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냈던 제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미영이와 우진이가 번갈아가며 병원에 왔습니다.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기만 했고 우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우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재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린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한대. 그렇게 오래요? 그럼 그동안 계속 병원비가 나가겠네요? 우진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이가 황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만데. 나도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병원비를 대야 하는 건데? 그날 밤 우진이는 미영이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제가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진이의 병문안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오던 것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올 때마다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갔다가 병실 밖에서 우진이와 미영이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휠체어를 세우고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우리 엄마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건데? 차갑게 군다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제발 좀 이해해줘.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10억짜리 집까지 팔아서 당신 공부시켰잖아. 그건 장모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 난 부탁한 적 없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우진이가 한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내 인생을 장모님 간병비로 낭비하고 싶지 않아. 로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내 커리어를 망칠 순 없어.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응, 진지하게 생각해봐. 장모님 상태로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간병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 시간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영이가 울면서 항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해. 일주일 안에 답 줬으면 좋겠어. 우진이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이가 복도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게 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억을 쏟아부어서 키워준 놈이 이제 와서 간병이 부담스럽다고 이혼을 운운하다니요.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효자인 척, 착한 사위인 척 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겁니다. 25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쌓아온 게 뭡니까? 바로 인맥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끈질긴 사람입니다. 우진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부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휠체어 생활이 시작됐지만 저는 오히려 더 또렷한 정신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는 그동안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미영이는 매일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진짜 어떡하지? 정말로 이혼해야 하는 건가? 미영아, 엄마를 믿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조용히 제 수첩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등포와 구로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회사 사장님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랜 단골 고객이었던 태산건설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영등포 일대에서 크고 작은 재개발 사업을 여러 건 진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장님, 저 김희선입니다. 오랜만이죠? 아이고, 희선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요즘 법률 자문 받으시는 변호사가 있으세요? 있죠. 대알로펌이라고
거기 정우진 변호사한테 맡기고 있어요. 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변호사 말인데요. 제 사위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자랑스럽기는요, 사장님. 제가 10억짜리 집 팔아서 그 사람 로스쿨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지니까 간병이 부담스럽다면서 제 딸한테 이혼하겠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님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 변호사한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말아주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한테 돈 벌게 해줄 순 없잖아요. 저희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당장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런 인간한테 우리 회사 일을 맡길 순 없죠. 저는 그렇게 제 수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박 사장님, 구로에서 상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 사장님, 양천구에서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님, 모두 제가 25년 동안 성실하게 중개 일을 해드렸던 분들이었습니다. 희선 씨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10억을 쏟아부었는데 이혼을 하겠다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당장 우리 회사 법률 자문 계약 끊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변호사 자격도 없어요. 일주일 만에 우진이가 담당하던 주요 의뢰인 7명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우진이가 맡고 있던 재건축 관련 소송 5건, 재개발 자문 2건, 부동산 거래 분쟁 3건이 모두 다른 변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3억 이상의 수임료가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이틀 후 우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우진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진아. 얼굴이 왜 그래? 장모님이 하신 거죠? 제 의뢰인들한테 전화하신 거!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우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로펌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파트너들이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먼저 내 딸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도 진심이 아니었니?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던 것도? 우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 내가 로스쿨 다닐 때부터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던 것도, 나를 나중에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우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의뢰인들한테 다시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오해라고? 10억을 받아먹고 간병이 부담스럽다고 이혼하겠다는 게 오해냐? 저는 휠체어를 돌려서 우진이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근데 고작 1년 만에 이게 뭐냐? 우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이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로펌에서는 주요 의뢰인을 잃은데 대한 책임을 물었고, 우진이는 중요한 사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우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고, 점심 약속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진이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70대 중반이셨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진이 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 로펌에서 쫓겨날 지경입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두 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들, 일어나세요. 이건 어른들 잘못이 아닙니다. 우진이가 저지른 일입니다. 두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0억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우진이를 변호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쓰러지니까 간병이 부담스럽다면서 제 딸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진이 어머니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아들이 로스쿨 다닐 때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푼도 안 주셨죠? 오히려 우진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제 딸이 투잡 뛰면서 번 돈이고 제가 집 팔아서 준 돈입니다. 두 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최종 결정을 말했습니다. 이혼은 진행하세요. 저는 더 이상 우진이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미영이한테 위자료 5억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쓴 10억에 대한 보상으로 2억을 더 주세요. 총 7억입니다. 우진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7억이요? 그건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큰 금액이요? 제가 10억을 쓴 건 작은 금액입니까? 게다가 우진이 연봉이 1억 8천이면 7억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른들께서 재산을 처분하시든지요. 결국 협상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우진이는 로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주요 의뢰인들을 잃은 것도 문제였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로펌 내부에서도 우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은 우진이를 불러서 조용히 사직을 권유했고 우진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이는 작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받던 금액의 3분의 2 정도였죠. 우진이 부모님은 시골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3억을 마련했고 우진이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천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미영이의 이혼은 석 달 만에 정리됐습니다. 위자료 5억과 보상금 2억, 합계 7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 중에서 2억을 미영이에게 줬습니다. 미영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 작은 카페라도 차려서 내 힘으로 살아가봐.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우진이만 믿고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미영이는 구로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미영이의 정성이 가득 담긴 곳이었습니다. 손수 로스팅한 커피와 직접 구운 빵을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나머지 5억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몸 상태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반신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사위를 내쫓고 딸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중개사인데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종종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선배님, 소문 다 들었습니다. 정말 통쾌하게 처리하셨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통쾌하긴 10억 날리고 몸까지 망가졌는데 뭐가 통쾌해. 그래도 선배님께서 제대로 정리하셨잖아요. 업계에서 다들 선배님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셨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계절입니다. 저는 여전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은 덕분에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보조기구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정말 잘 회복된 거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미영이의 카페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하루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영이는 그 돈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미영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카페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어요. 평일인데도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미영이의 얼굴에는 예전에 우진이와 살 때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지쳤던 얼굴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진이 소식도 가끔씩 들려옵니다. 작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매년 8천만 원씩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에서 누리던 화려한 생활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팔았고 좋은 동네에 살던 아파트도 보증금이 작은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줄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정의로운 복수였는지, 아니면 지나친 보복이었는지 고민도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요. 며칠 전에는 부동산 후배들을 모아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젊은 중개사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좋은 뇌물이 있어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다 허사가 되어버려요. 제가 25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상대방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중에 어떻게 갚을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돈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예전에 살던 영등포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25년을 살았던 그 동네,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행복했던 그곳은 이제 공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곳이 제 전부였지만 지금은 더 소중한 걸 지켜냈으니까요. 미영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 이야기, 손님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진이한테 너무 가혹하게 한 건 아닐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진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10억을 받아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를 돈으로만 계산하고 내가 힘들 때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어.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휠체어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딸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배은망덕한 사위는 떠나보냈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몸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절대 되찾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본성이 나쁘면 언젠가는 배신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신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참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제 인생에도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은 남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